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장정일 시인의 시집 눈 속의 구조대 가운데에서 슈퍼문이라는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그 시집이죠. 네. 화제의. 네, 잘 듣겠습니다. 나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꾸로 걸어보겠어. 홀쭉해졌다 부풀었다 지루한 반복을 하지 않겠어. 태양의 연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자리도 내버리겠어. 보라색이나 초록색으로 빛나보겠어. 아니면 시커멓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언제나 변함없는 달이야. 나는 왜 혼자서 빛나지 못하지? 나는 왜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지? 나는 왜 질량 전환의 도약을 이루지 못하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내일부터는 쭈글쭈글해질 테지. 입안 가득 바람을 넣고 얼굴이 새하얘지도록 양 뺨을 부풀리는 심약한 달. 손가락질에 멍드는 달. 와, 저희가 이제 시시때때에서 매번 이제 유주님이 그 작품이랑 저희가 다뤄야 되는 책이랑 어울리는 시를 들고 오시는데 오늘은 뭐 해석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쵸? 너무 딱 전 정말 이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다크호스의 뭐 정의도 나오고 전략도 막 두세 가지 한꺼번에 나오는 그렇군요. 네. 그냥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이 네. 시 안에. 우리 다 거꾸로 걸어보고 반복하지 않고 내버려서 궤도 이탈, 도약 해가지고 네. 혼자 빛나는 다크호스가 되자. 네. 야, 아마 시인께서는 달에 대해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우린 또 엉뚱하게 네. 표준 해석에서 벗어난 해석으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와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토드 로즈와 오기 오가스가 지은 다크호스라는 책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다크호스 전략에 네. 대해서 4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2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해놓고 이제 하나밖에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얘기 드리지 못한 2번째 전략을 말을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전략이 미시적 동기들을 파악하라. 내 안에 있는 미시적 동기들을 파악하라. 사소한 동기들. 이걸 파악하라는 거였고요. 그 2번째 전략에 대해서 유주님이 잠깐 말씀을 이제 그 말문을 좀 틔워주셨었어요. 아니 뭐 파악을 하는 건 좋은데 파악하고 나서 그래서 회사 뛰쳐나가는 거, 뭐 너의 전공이 아닌 거 가는 거, 뭐 남들이 다 대학 갈 때 안 가는 거, 이거 그건 위험하지 않으냐. 여기에 대한 이제 2번째 여기에 대한 해답이 다크호스의 2번째 전략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이 너무 좋긴 한데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도 그냥 좋게 읽었는데 솔직히 2번째 전략은 조금 자기적이라는 생각은 해요. 네. 2번째 그러니까 전략이 뭐죠? 네. 운에 맡기지 말고 위험을 통제하라. 이런 거고 책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적합성입니다. 네. 적합성인데 뭐 그냥 크게 뭐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냥 나가는 건 어떤 일이 좋다고 미시적 동기랑 뭐 이렇게 맞아 보인다고 내가 지금 처한 처지를 에서 벗어나서 궤도 이탈, 도약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면은 이건 운에 맡기는 것이다. 근데 그 일과 내가 얼마나 잘 맞는지 적합성을 잘 따져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냥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 일이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 그것도 남들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논리고 형식 논리적으로는 말은 되겠다 싶은데 이게 실제 적용하면 그렇게 되나요? 여기선 좀 저는 썩 뭐 와닿지는 않긴 했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듯한
그런 글이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 메시지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다크호스들이 무모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무모하고 네. 막 용기 엄청나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소심한 사람도 있고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고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네. 이제 좀 다른 것은 자신에 대한 파악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장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합성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신뢰가 이제 탄탄하게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운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네. 게 이제 제 생각이 있고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제 인생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지겨워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장다코스 네. 우리 뭐 이렇게 제리 맥코믹 사례보다 제 사례가 그래도 낫지 않나요? 뭐 이렇게 먼 사람보다 가까이에 있는 아는 사람 얘기가 재밌으니까 제가 이를테면은 신문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사표를 내고 소설가가 됐죠. 저는 그날 제가 했던 결심이 지금도 여전히 무모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소한 남들이 평가하는 그 일의 위험성보다는 저는 그래도 그거를 조금 덜 위험하다고 봤던 것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하려는 일이랑 저랑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회사를 그만둘 때요. 받던 연봉이 있었어요. 받던 연봉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의 미시적 동기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서 받는 연봉이었죠. 그리고 제가 소설가가 되면서 그때 했던 생각은 내가 회사 다닐 때 연봉 한 절반만 받아도 이거 하는 게 나한테 더 좋겠다. 그리고 난 만족하겠다. 그리고 솔직히 그거 절반을 받아도 굶어 죽는 상황 아니고 뭐 먹을 거 못 먹는 상황은 아니고 뭐 이렇게 막 비싼 여행 같은 거는 못 갈지 몰라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겠다. 뭐 병원 못 가진 않겠다. 특히 뭐 제가 그때 아내도 돈을 벌고 있고 또 아이도 없고 하니까 내가 내 생활 꾸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 같은 저한테 벌어진 어떤 사건을 놓고 나서 제가 만약에 소설가로서 그 전에 다니던 회사 연봉의 절반을 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실패라고 보겠지만 너는 연봉이 절반 추락했다. 그런 보편적 관점에서 보겠지만 저는 거기 연봉을 절반을 사수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이건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운명을 통제하는 거,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운명을 통제하는 거. 저는 내가 연봉을 반을 받고 소설가를 한다는 거 정도는 제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저자가 얘기한 거에 맞긴 해요. 근데 뭐 그리고 다행히 이제 연봉도 그때보다 많이 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썩 납득이 안 된다고 한 거는 그 연봉 절반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도 도박 같고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이거가 제가 드는 생각이 저자를 비판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요. 한국 사회를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왜 우리가 직업을 바꾸고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어느 회사 들어갈 때 20대 말 30대 초반에 어느 회사 들어갈 때 그 회사랑 나랑 정말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알고 들어가는 사람 몇이나 되나요? 다 모르고 들어갑니다.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뭐 333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3일 있다 사표 내고 석 달 있다 사표 내고 3년 있다 사표 내고 그거 3일 다녀보니까 아닌 회사가 있고 석 달까진 참았는데 아닌 회사 있고 3년 다녀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그 아니다 싶은의 단계가 이제 처음에 느꼈던 강도에 따라 가지고 결심하는 게 그런 건데 그때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죠. 다른 데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회 안전망도 없고 이직이 너무 힘든 나라라 가지고 거기서 그냥 꾹 참고 다녀요. 꾹 참고 다니다가 10년 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내지는 정년퇴직할 때 난 헛살았어. 이거 너무 이상한 거죠. 이거 네. 저자의 잘못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말하면 저자가 뒤에 얘기하는 다크호스들을 키워내는 사회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전략 자체는 뭐 그냥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세 번째 전략 요주님이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전략은 장점에 기반을 둔 나만의 전략을 만들라. 네. 전략이 전략을 만들라는 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네. 장점 강화 전략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적합성이 있다라고 네.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내 장점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강화시키고 네. 그에 맞는 전략을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화 네. 나한테 딱 맞는 전략을 만들어서 쓰라라는 얘기죠. 요거 책에서 아주 비중 있게 나오고 있고 분량도 길고 막 그림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나오고 있고 저희도 요거 한번 길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또 제 사례로 소설가가 나한테 맞는다, 소설가가 되겠다, 기자가 나한테 맞는다, 기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도 그럼 소설가로서 성공하는 방법, 기자로 성공하는 방법이 표준 공식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네, 하나가 맞아요. 없고 소설가로 성공하는 방법, 기자로 성공하는 방법이 그 안에서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 중에 나한테 맞는 거를, 나한테 맞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나한테 맞는 길이라는 건 결국 뭐냐, 나의 장점을 활용하는 길이 나한테 맞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장점을 활용을 하려면 아까 첫 번째 전략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들,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세 번째 전략에서는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장점을 찾는 거. 근데 동기를 찾는 거랑 장점을 찾는 게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릅니다. 동기를 찾는 게 쉽습니다. 장점을 찾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 말도 들으면 너무 당연한데 듣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책이 그런 통찰이 가득해요. 동기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 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는 바깥 상황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리정돈 좋아하고 내가 예쁘게 차려입고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 거는 밖에 비가 와도 난 그런 사람이고, 밖에 뭐 내가 볼일 보러 나가는 게 장 보러 나가는 거로도 나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장점은 내 안에 없습니다. 이 되게 놀라운 통찰이죠. 장점은 주변 맥락이랑 상관이 있어요. 나한텐 개성이 있을 뿐이고 그 개성이 어떤 상황에선 장점이 되고 어떤 상황에선 단점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나의 장점이 뭔가를 알려면은 주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책에서 뭐 그런 거 되게 예시를 많이 드는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는 간호사한테는 장점이에요. 군인한테는 단점이에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그 사람의 개성인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그 사람이 뭔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속한 일, 내가 처한 상황, 나를 둘러싼 맥락, 그리고 주변의 나의 경쟁자들, 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되고 지금 나의 개성은 거기서 어느 위치인가를 봐야 그 나의 장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의 미시적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장점은 쉽느냐? 장점도 쉽지 않아요. 장점은 더 어렵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장점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는 경우가 진짜 많고 네. 거기에 솔직히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네. 뭐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일에 맞을 것 같으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네.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장 작가님이랄지 뭐 저 팀장님, 뭐 친구들한테 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네가 볼 때 어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네. 사람들의 의견을 신뢰할 때가 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주님한테는 개성이 있어요. 어떤 개성이냐면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때 그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주변 의견을 스스럼 없이 구하는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이 장점이 될 것이냐 단점이 될 것이냐. 요주님 근처에 사기꾼이 많으면 이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요주님을 착취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건 되게 명백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피라미드나 다단계 조직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망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떤 사업도 되게 비밀리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개개인이 되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데서는 이 개성은 단점이 될 수 있겠고, 근데 만약에 유주님 주변에 유주님을 돕고 싶어하고 어떤 의견들을 다양하게 또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는 사람이 많은 어떤 그런 맥락 속에 유주님이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스스럼 없이 구하는 개성은 굉장한 장점이 되죠. 그리고 아무리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해도 다른 여러 사람 머리 합친 것보다는 못하니까 더 좋은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개성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유주님 주변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가 이 조언을 구할 때 누구한테 구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해서 의견을 많이 들으면 좋은 문제인지, 그게 힘든 다른 문제인지, 어떤 나의 뭐 존재론적 문제이면 아무리 조언을 줘봤자 그 문제의 속성상 그냥 뭐 덕담만 오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의 바탕을 둬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면은 그 분야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땐 장점이 되고, 이때 장점 강화 전략이라는 거는 내 주변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많이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행위를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여기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답례를 하고, 결과가 좋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 공을 돌리면 그 사람들은 더더욱 나한테 그 조언을 해주려고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장점 강화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장점 강화 전략에서 중요한 게 시행착오입니다. 사실 장점이라는 게 동기보다 훨씬 파악을 하기 어려우니까, 장점을 어떻게 아느냐, 주변 상황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저장의 답도 아주 통찰력 있으면서 뭐 반박할 수 없는 답 나옵니다. 해보는 수밖에 없다. 해보는 수밖에 없고, 이건 유주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 요즘은 인터뷰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크호스들한테는 실패가 아니라 네. 시행착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한테도 시행착오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개고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그런 시행착오들을 제가 계속 직면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좀 지나친 설명을 좀 필요하게 느끼지 않고 네. 굉장히 이제 경청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문가들이고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 있다, 잘 네.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질문을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듣는 거는 문제 없고, 네. 내가 어쨌든 이 대화를 내가 리드해 가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지면서 다리를 놔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제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하는 인터뷰어이다 보니까 네. 리드를 잘 못하는 걸 제가 알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인터뷰를 가지고 또 제가 또 서사를 또 구성해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까지 이제 제가 리드를 잘 못했기 때문에 기사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되게 컸고, 내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냥 시행착오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렇게 칭찬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나아졌다. 네. 괜찮다,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보다는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내가 최악은 아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구나라는 위안을 많이 삼았습니다. 책에서는 그 이제 시행착오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중요한 얘기로 시행착오라는 게 어쨌든 하고 나면은 한번 겪으면 사람들이 이제 좀 마음이 그렇죠. 가라앉잖아요. 네, 멘탈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네. 네. 그래서 그 멘탈을 튼튼하게 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유주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간헐적이지만 이제 칭찬을 들었다라는 점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이제 그 제가 조언을 처음에 구했던 그런 이제 임경선 작가님이랄지 그런 분들께서도 좀 격려의 팀장님 같은 경우도 네. 기사 장 작가님도 네. 지난번에 기사 뭐 좋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이야기였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이렇게 강력한 어떤 도움이 되는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사회적으로 문제다라고 하셨던 거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정말 어떤 게 어딘가에 걸려서 이렇게 덜컥덜컥 하는 순간에 이게 실패가 아니고 시행착오이다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되게 필요한데 네. 그럴 때마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막 너 실패자야. 넌 끝났어. 이러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속단해버리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또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실패하는 이렇게 어그러지는 그런 경험들을 안 하려고 조금이라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진짜 저는 지금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친척 모임에서 그렇게 그래서 친척들 네, 친척들 만나기가 싫어요. 다 같이 정말 이렇게 정글 같아요. 상대를 패배자로 상대 자식을 패배자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난 모임.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 뭐 이렇게 저기 뭐 강명이는 뭐한대? 저기 신문사 소설가 한다고 신문사 때려쳤대요. 이러면은 바로 그냥 사자밥이지.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신문사 때려친 거 정도면 저도 그 좀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다 싶은데 뭐 생각해 보면 뭐 재수 뭐 이런 게 별 건가요? 근데 뭐 그 학생한테 아니 뭐 대학교를 한 해 늦게 가는 게 큰 게 아닌데 정말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아니 네가 저기 올해 그 대학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거는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라고. 내년에 가도 되고 그 대학 안 가도 되고 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집 부모님부터 벌써 네가 어쩌려고 이러냐 뭐 애를 이제 공부를 시키는 그 방식 자체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야 네가 지금 정석을 5학년 때까지 안 떼면 중학교 가가지고 밀려가지고 뭐 지금 옆집 누구는 뭐 어디까지 뭐 2번 뗐다는데 뭐 이렇게 그거를 반발 늦으면 인생이 끝장이 날 것 같은 분위기로 한 십몇 년을 이렇게 애를 밀어붙이고 뭐 재수하면 정말 패배자 취급을 하고 뭐 솔직히 토드로즈가 미국 상황을 가지고 미국 상황 심각하다고 썼지만 이 사람아 로즈 교수님 한국 한번 오셔가지고 매운 김치맛 한번 보세요. 우리 매운맛 강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그렇고 성공에 대해서도 진짜 너무 획일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성공이 정말 그냥 돈이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책방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한 사람 빼고 다 반대했는데 그 반대의 이유가 돈이었거든요. 그거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건데 네. 왜 하려고 하지? 라고 그 잣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도 책방으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한 실패인 거죠, 제가. 네. 근데 어쨌든 저의 목표는 돈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1순위가 아니었고 지금 생각하더라도 돈으로 될 수 없는 정말 많은 재산을 저는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까지도 정말 중요한 재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냥 그런 시야 같은 거 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다크호스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주님 말씀하신 거가 바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다크호스 전략은 목적지가 아닌 목표를 추구하라입니다. 유주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장 작가님도 슬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고 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약간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소설가가 되겠어라고 하면 뭔가 힘들어지지만 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 지금 소설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나의 미시적인 동기들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목표들을 추구하다 보면 네. 목적지라는 곳에 아주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 읽을 때 눈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느꼈어요. 정말 목적지, 목표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에 입학하겠다. 월드컵 승리를 하겠다. 노벨문학상을 타겠다. 이건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소설을 잘 쓰겠다. 뭐 로펌에 인턴을 해보겠다. 내가 철학책을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어보겠다. 이건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지는 되게 멀리에 있는 거, 되는 거고요. 목표는 지금 바로 시도할 수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목적지를 신경 쓰는 삶이라는 게 목적지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게 애초에 그다지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거기에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나의 장점이랑 맞을지 안 맞을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목적지라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있고 맞아요.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튜버라는 게 1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은 목적지를 유튜버로 적고 있는데 이 학생들아 자네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유튜브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른다. 그때 유튜버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죠. 근데 저 맨날 여기서 농담처럼 뭐 노벨문학상 타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고 저한테 목표는 지금 쓰는 책 아주 잘 써보겠다입니다. 유조님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오신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 챕터 보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얘기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꾸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이상한 네. 그 약간 껄끄러운 기분이 있는데 절대 본의가 아닙니다. 네, 근데 진짜 저는 약간 이렇게 목적지보단 목표 지향하는 게 약간 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제 꿈이 뭐냐,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적게 하잖아요. 네, 초등학생 때부터 너의 꿈이 뭐야? 네.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유튜버, 뭐 등등. 그 고등학교 때도 저는 그런 거를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뭐가 되고 싶어? 뭐 스튜어디스, 뭐 요리사, 뭐. 근데 저는 거기다가 영어 공부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나는 뭐가 돼도 상관없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그런 게 어디 있어 되게 무시를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네.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면 선생님, 뭐 여행 가면 여행가, 뭐가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영어 공부가 하고 싶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나는 그냥 이게 되게 익숙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자들은 그때 유조님을 이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있고 유조님처럼 쓰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몇 가지 논리적 근거를 드는데 정말 이것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네 목적지가 대통령, 내 목적지가 대통령이다라고 적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한 명 빼고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패배자가 되는 네. 그런 도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목적지가 스튜어디스다라고 적는 사람들은 스튜어디스가 되고 나면 목적지를 상실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긴 인생을 살고 있고 내 목적지가 사장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달성했을 때 그 뒤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충만감 없이 보내는 목적지 없는 삶을 보낸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매번 지금 시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은 어떤 늘 충만하고 늘 도전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되게 어떤 목적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목적지랑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번째 전략, 네. 목적지가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라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그 책의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메시지랑도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이제 다크호스들을 키우는 사회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작인 평균의 종말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이제 교육,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네, 할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책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다크호스들을 교육할 이렇게 다크호스적 사고를 할 수 있게 교육할 수 있는가라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되게 좀 씁쓸했던 게 인재 쿼터제라는 워딩이 되게 그렇죠. 좀 씁쓸했습니다. 다크호스를 키워내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이제 이 책의 마지막의 결론인데 사실 뭐 이 결론 오기 전에도 그 앞에 전략 네 가지는 충분히 자기계발서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내용들이고요. 그 개인적 조언들이고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되자 하는 내용인데 뭐 이런 책들의 어떤 대담한 비전을 그 내는 사회를 바꾸자는 책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파트가 오면은 결말에 오면은 현 사회를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끄덕끄덕하게 되고 그래서 대안이 뭐야라고 하면은 좀 막연하고 되게 대안이 상세하면은 이미 제시했겠죠. 그리고 이미 대안이 그렇게 상세해지기 전에 누군가 시도를 했을 텐데 워낙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대안은 좀 막연하긴 해요. 인재 쿼터제라는 게 지금 현 사회가 현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다크호스를 키워내는 거하고 거리가 머냐를 비판하면서 드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성공의 표준 공식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능력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을 해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대사의 가정은 능력은 되게 드문 것이다. 희귀한 것이다. 재능은 희귀하다. 그리고 재능이 희귀하다는 생각에 다들 동의하면서 재능이 얼마나 희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명문대라든가 뭐 무슨 자사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조금 아주 엘리트만 뽑는 그런 데를 예를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라 지금 명문대 가는 사람 저렇게 적다. 그 저 명문 고등학교 가는 사람 과학고 가는 사람 저렇게 적다. 그것만 봐도 재능이 얼마나 희귀한지 영재고 가는 애들 영재로 뽑힌 애들이 정말 적은데 1%밖에 안 되는데 아니 0.1%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 근데 저자들은 얘기를 하죠. 아니 그 0.1%만 뽑으니까 거기 0.1%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적은 거지. 이게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고. 그리고 해마다 영재 수가 똑같냐고. 왜 매년 똑같이 뽑냐고. 들어보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죠? 그치 해마다 똑같을 리는 없고 학생 수만 해도 응시생 자체가 그 해 태어난 애들 자체가 수가 다른데 뽑는 수가 그렇게 똑같을 리가 그렇게 영재가 매년 딱 몇십 몇 명 나올 리도 없고 거기서 뽑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아니 똑똑한 애들을 뽑았으니까 걔들이 또 나중에 퍼포먼스도 똑똑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시스템 자체를 약간 그러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자들은 그런 시스템은 그런 뭐 명문대, 명문 고등학교 시스템은 능력주의가 아니고 쿼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야.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쿼터에 맞춰서 뽑는 거야. 우리가 이만큼 뽑을 거야. 네. 정해놓고. 그냥 우리 쿼터가 100명이고 올해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적어가지고 능력이 있는 애들이 뭐 50명이고 50명이면 그래도 우린 100명 뽑아. 능력 없는 애들까지 50명 더 뽑아. 그리고 올해는 능력이 있는 애가 300명인데 그래도 우린 100명 뽑아. 능력이 있는 200명 안 뽑아. 그러면은 이 결과, 이 쿼터제의 결과 거기 뽑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 뽑힌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그래서 그 쿼터제가 거꾸로 현실화됩니다. 자기 예언적 실현처럼 됩니다. 네. 그런 거 보고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정말 만연하잖아요. 네.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교 가지 못한 학생들은 네. 정말 내가 진짜 되게 쓸모없구나, 난 되게 바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예전에 개인적으로였는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한테였는지 저도 약간 그 컴플렉스가 되게 심하거든요. 내가 이제 좋은 대학교 가지 못했다라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서 네. 항상 뭐 대학교 얘기 나오면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했을까 회한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네. 되게 막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인재 쿼터제라는 것이 있고 네. 아예 애초에 얼마를 뽑겠다라는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의 사람만을 뽑는 어떤 스타일, 그리고 학교에서 뭐 돈으로 입학하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 위안이 됐다. 이 인재 쿼터제가 적용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자들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인재 쿼터제 자체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자면 그 쿼터를 이제 정해놓고 뽑는 방식이 그 평가가 그 평균의 종말에도 나왔지만 사람의 지적 능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양한 차원이고 되게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IQ라는 게 그거를 결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편의적인 방식으로 음. 당신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닌 그렇게 뽑아가지고 능력이 다 없다 이렇게 딱지만 붙여준다는 게 이제 또 첫 번째 비판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비판 중에 굉장히 이 두 번째 비판이 어떻게 보면은 뼈 아픈 건데 미국도 한국 얘기는 없지만요. 미국의 경우에 그 쿼터제 뽑힌 애들이 본인 능력으로 뽑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여 입학제가 너무 만연해서 네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린 기여 입학제 없죠. 대신 우린 사교육이 있습니다. 우린 사교육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그 학생의 그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그 학생의 능력인지 할아버지의 재력인지 엄마의 정보력인지 모를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입시 제도도 복잡해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쿼터제가 계급 사회를 낳고 있다고 맞아요.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쿼터제가 계급 사회 낳고 있지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는 너무 충격적인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귀족제가 제일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귀족 비율보다 지금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누리는 특권은 귀족제가 절정일 때 귀족들이 누렸던 특권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 현대 사회가 그닥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아버지가 입학금을 많이 기부금을 내든지 학교에 기부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할아버지랑 어머니가 되게 뛰어다니면 얘가 신귀족 같은 그런 계급 거기에 들어갈 수 있구나. 특혜가 많은 사회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사회구나. 이게 다크호스를 키워내지 않는 사회이고 여기서는 다크호스들이 나는 패배자다. 난 글러먹었어. 나는 뭐 능력이 없는데 뭐 라고 생각하게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저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다크호스를 키워내자라면서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몇 가지 뭐 사례들을 이제 열심히 발굴을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약해 보이긴 해요. 아직 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고 네. 이걸 바꾼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교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네. 우리가 정말 그 표준화된 어떤 절차에 너무 지금 학습되어 있고 네. 이 사고를 바꿔서 지금 내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하는 그런 사고 자체를 하는 것조차도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요원하게 한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저자들이 예로 드는 어떤 모델들은 뭐 미국에서 대안학교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뭐 11개 공립 대안학교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학생들의 개개인성에 맞춘 공부를 학습을 하고 지도를 해서 그 학생들이 되게 학업 성취도도 높고 나중에 대학 진학률도 높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중등 교육을 좀 바꿔보자 이런 제안도 하고 또 뭐 소믈리에 협회라든가 또 재미있는 이름이 재밌는데 뭐 정리정돈 전문가 협회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조직들 어떤
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쿼터가 아니라 자격을 놓고 소믈리에 시험에서 합격하면 그 해에 뭐 100명이 합격할 수도 있고 한 명도 합격 못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소믈리에 협회 같은 거 이런 거 예를 드는데 뭐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굳이 뭐 지금 저자도 제시 못하는 거를 막 억지로 미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직은 막연한 상태이고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되게 강력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야.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자기가 장점이라는 게 주변 상황에 달렸기 때문에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성과 주변 상황을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 분야에 노력을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뭐 지금의 사회가 저자들은 제로섬 사회도 아니고 네거티브섬 사회라고 해요. 네. 소수의 성공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해야 되는 사회면 다크호스를 키워내는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런 거 논리적으로 그렇게 흠잡지 못하겠고 그리고 그 앞에서 각 개인들이 해야 될 거. 뭐 사회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되게 돈도 벌고 자아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거 이직, 퇴사, 진로, 꿈 뭐 이런 거 고민할 때 다크호스 전략 정말 다들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정말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정말로 본인이 아무리 정말 이 책에서 제시한 대로 나 이제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가만 안 둘 것 같거든요. 각 뭐 부모님부터 네.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래도 진짜 굴하지 않고 네. 네, 정말 나한테 집중해서 나의 어떤 성취감에 집중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호스가 되는 그런 사회가 정말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저의 미시적 동기를 그냥 재미삼아 노트에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 재미삼아서라도 그렇게라도 좀 시작하면서 네, 그런 자기의 그런 내가 미처 몰랐던 동기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책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여러 다크호스들의 네. 사례들 또 진짜 정말 되게 감동적이고 다 영화 같고 막 그런 것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저님이 좋아하셨던 사례 저도 좋아하는데 그 사람 이제 왜 그 남편 몰래 콘서트장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거기 음영 프로듀스 됐을 때 완전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 너무 감동적이고요. 네. 저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제가 책을 마음에 드는 인상적인 구절을 접다가 중간부터 그냥 포기한 거예요. 네. 매 페이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그냥 전체가 다 너무 소중한 내용인 것 같고 정말로 이 책을 꼭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되게 큰 미시적 동기 중에 하나가요. 좋아하는 책 깨끗이 읽는 게 미시적 동기예요. 그 접는 거 막 밑줄 치는 거 보면 아우. 알고 있죠. 네. 네. 정말 이해 안 가는 미시적 동기. 접는 거 좋아하는 그 미시적 동기 저도 잘 이해 안 가는데 여튼 두 사람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두 사람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네, 책 이게 뭐라고를 팟캐스트 시장의 다크호스로. 네, 아니 근데 이미 저는 뭐랄까 저 책 이게 뭐라고라는 팟캐스트 자체도 장 작가님스러움과 저스러움이 같지 않고 굉장히 다르면서도 그 어울림이 운이 좋게 또 잘 맞아서 방송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저희도 되게 재밌게 이렇게 오래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다크호스인지는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책 이게 뭐라고 팀이 좀 야생마 보호구역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한번 왔다 가면 그냥 저는 이 이야기는 꼭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기는 해요. 네. 이거 뭐
마이크 잡고. 아까 유조님이 말씀하실 때 나 이거 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꺼려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사소한 나의 강점을 말하는 거를 되게 권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 그러면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뭔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되게 막 베베 꼬아서 굳이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우리 사회가 약간 그걸 좀 약간 더 그렇게 막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되게 사소한 것들을 잘 말하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을 또 잘 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저는 가장 먼저 좀 실천을 하면 이게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한 발자국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하면서 느꼈는데 저의 강점은 실행력이고요. 그거는 저의 미시적 동기가 아니에요. 저는 실행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라서 에이. 아니 진짜 네, 그 에이, 정말 귀찮아하는 거짓말. 사람인데 제가 너무 그걸 잘하는 걸 전 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계속 그걸로 이제 제가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시적 동기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팀장님의 미시적 동기는 뭐냐면 저기 본인이 인간 위키트리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이거 어디 가면 그거 막 자기 맞아, 어디 맞아. 왕십리에 네. 거기 잘하는 데 있어. 감사한. 뭐만 얘기하면 그거 어디 가면 그 사람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우리 약간 뭐 얘기할 때 갑자기 막 핸드폰 막 두두두두 네. 막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알려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마 팀장님은 음. 임종 직전에도 있잖아. 저기 장례식장 저기 잡아주고 저기 꽃 잘해. 꽃은 꼭 거기서 꽃 하고 거기 향 잘 피우더라고. 꼭 나 저기 옷은 이렇게 해주고 뭐 그걸 다 세팅하실 거예요 분명. 그리고 관뚜껑을 제가 닫고 들어갑니다. 네, 이거 자동이야.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이 장점을 미시적 동기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책에 다크호스에 자기 직업을 만든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께 직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뭐 웨딩 플래너처럼 뭐 장례식 플래너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나 직업을 새로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가족들이 원하는 장례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 장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되게 도움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네. 그 사람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바꾸고 싶어 해요. 인생 맞아. 코치 뭐 이런 거. 그래서 장 작가님 스타일도 계속 제가 막 모두 바꿨으면 좋겠다. 안경테 바꿔라. 뭐 바꿔라 네. 계속 그러는 게 뭐 신발 바꿔라. 맞아, 네. 맞아. 그렇게 그걸 너무 바꾸려고 좋아해요. 하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난 돈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퍼스널 쇼퍼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퍼스널 쇼퍼 플러스 그렇게 코칭을 하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기획자가 저는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직접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것들을 뭔가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아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야. 좀, 그러니까 머리 좀 이번에 좀 미용실 바꿔봅시다. 장 작가님. 목표가 생겼어. 저 정말 다크호스 여러 사람의 인생과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책입니다. 굉장히 네. 저는 하여튼 시태에도 적었는데요. 뭐 이렇게 9월부터 12월까지 별책 안 나오면은 올해 책 정말 강력한 후보고 저도요. 네, 평균의 종말보다 훨씬 좋았고요. 저 좀 과감하게 표현하면 이 책 진짜 우리 시대가 기다려온 해답이다. 네. 해답의 일부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그래서 진짜 팟캐스트 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읽어라 막 말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 진짜로 좀 많이 읽고 좀 홍보도 많이 좋으셨다면 좋으실 것이고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읽었으면 좋겠는 그런 책이에요. 네. 네. 이제 마칠 순서입니다. 네. 성공을 거머쥔 비범한 승자들의 원칙은 뭘까? 조금 알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크호스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사리 난관을 극복하고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키우게 된 것은 순전히 뜻밖의 행운 덕분이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했다.
우리가 어렵게 읽어낸 성공은 게임의 규칙을 깨뜨린 결과였다.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깬 것은 저항심이나 오만함에서 벌인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가피한 일이었다. 표준 공식을 따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번번이 실패했다. 상당수 다크호스들은 드러내놓고 직접 충족감을 언급했다. 표현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눠본 다크호스들은 모두 현재의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다크호스들은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 더 깊이 파헤쳐 보니 다크호스들의 이런 충족감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충족감을 추구하려는 이 지극히 중요한 선택이 바로 다크호스들의 궁극적 특징이다. 팟빵 오리지널 콘텐츠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